반갑습니다. 교수님, 학창 시절에 그때는 TV가 없었고 라디오를 밤늦게 들으면서 마음에 많이 위로도 받았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뭐 절대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 들어야 할 텐데 네네. 그래도 한 10% 정도는 방송을 듣는다 그래요. 네네. 예. 네. 그 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대북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삶을 열어가고 계시는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주경배 집사님께서 오늘은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예쁜 따님 가지고 계셔서 좋습니다. 예,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1월에 집을 떠났습니다. 살던 고장을 돌면서 떠날 결심을 했으니까 다 인사를 하고 2월 3일 날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3월 31일 날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주경배라고 합니다. 네. 네. 저 가족은 5가족이고 저까지 아들 1명, 딸 2명, 저하고 이렇게 5가족이고 맏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요. 지금 대학 입시 중에 있는 주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동방송. 그런데 이 수련회 하면 매 수련회마다 주제가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또 이번에 또 남북 청년들이 함께 갔다니까 막 주제도 독특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번 수련회 주제는 어떤지? 제가 이제 5년 차 이제 신앙생활합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경배 집사. 함경북도 회령에 살던 시절 밤새워 몰래 듣던 방송이라 감회가 더욱 새롭다. 우리 집사님은 남한에 편하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 가운데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언젠가는 또 북한에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열정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성경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북녘 땅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리블라로 내려오다가 긴네렛 호수 동쪽 비탈에 이른다. 거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끼고 내려와 사해에 이른다. 북한시 때도 성경 들으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여호수아 뭐 강야 40년 집행이 모세가 민족 이끌고 이런 말만 들어왔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모세는 누구고 왜 그때 민족을 강야로 끌고 나가고 하나님은 왜 그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난을 주면서 민족을 이끌어낸지를 설명 다 해주니까 나도 많이 배우고 아마 북한에서 듣는 사람들 이해가 많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새벽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녘의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주경배 집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지금 집사님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DJ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방송이나 라디오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DJ라고 불러주니까 뭐 항송하긴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복음의 메아리가? 그게 북한에 있는 그 청취자분들한테 북한에 그래서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복음과 찬송을 전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북한에서 일반 그래서 서민으로 생활했습니다. 네.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그 사회를 나오면서부터 산골 생활을 쭉 이어왔고 제가
4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네. 나서부터. 정말 40년 동안 정말 전형적인 북한 이민으로서 쭉 살아왔습니다. 도시에 사시다가 네. 지방으로 간 거는 어떻게 쫓겨간 거예요?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 제가 9살 때 네. 하루아침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지. 근데 정치범 수용소 간 것도 모르고 보이부에 제가 아버지 떠날 때 어머니하고 같이 갔댔는데 9살에 그래서 보이부에서 아버지를 강제적으로 빼앗아갔지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치범 자식이라는 그런 오명, 지금은 많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치범 자식이다 하면 얼굴을 둘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그 친구 부모들, 어제까지 정말 저 집은 단정하고 그런 집안이어서 공부도 잘하고 이런 집안이어서 자기 아들하고 친구하라고 하던 부모님들이 다음 날부터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없다 그럽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경계하던 눈초리, 의심하던 눈초리는 사실 지금도 많이 치유는 됐지만 지금도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정치범 자식으로 몰락되고 상처 입었지요. 그러다 나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강제 추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이 집 같은 경우는 강제 추방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자랐는데 그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고 타락한 그런 성장하면서 그런 시기도 있었고 낙심하는 시기도 있었고 희망 가지고 이 사회에서 뭔가 해보자고 또 뭐 조직에서도 힘주고 당에서도 힘주니까 정말 다시 부활해보자고 당 학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남들보다 또 혁명사상 학습도 더 잘하고 뭐 이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은 잘해지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락망하고 제가 사회를 졸업할 때쯤에 아버님이 그 수용소에서 요독 정치범 속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때 세계관이 들 때 아버지하고 이 진로에 대한 이 또 진리에 대한 이 언쟁이 많았습니다. 이 사회하고 아버지 생각하는 그거하고 저는 그때 주체사상에 확실히 그 물 젖었으니까 배우기까지 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아버지는 저는 문학을 꿈꿨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학이 대가로 많이 꿈꿨는데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내가 글 쓰는 거는 거짓을 쓰게 된다. 그래서 거짓을로 붙들고 일생 살겠냐? 산골에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의사로 쫓아가지고 산골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18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택해서 오기 전까지 산골도 그저 일반 산골이 아니라 심심산골에 생활해서 왔습니다. 아버님도 참 올곧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네요. 네, 그때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나라 역사로 보면 난시가 3가지가 있는데 흉난이 있고 전난이 있고 한 가지 또 무슨 난시가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흉난이 시대다. 그때 김일성이 죽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인차 이 난시가 우리한테 덮치니까 너는 산골에 들어가라. 그래서 농사를 배우라. 먹고 살자면 이제 흉난이 오니까 먹고 살자면 네가 농사를 배워라. 그리고 그 머리 가지고 정치나 이런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일 미지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과학기술과 대비해 볼 때 그 제일 미지 세계가 많은 것이 농업이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네가 머리를 쓰라. 그래서 먹고 살라 했는데 제가 학교에 그래서 농업학교에 지망해가지고 정말 백도 없이 합격이 됐습니다. 됐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저는 그때 그 세포공학 또 유전자공학 여기에 좀 목표를 정해가지고 시작하자 했는데 기계학 부문으로 돌리더라고요. 노동자 자녀지, 공업 부문 자녀지, 또 실력이 그때 제가 시험 치고 들어간 게 조금 높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계공업 학부로 돌아가였기 때문에 학부로 바꾸자고 노력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농업 부문이라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 다 그 학교도 중퇴하고 산골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찬양자매님은 북한에서의 기억은 어떤 거예요? 아빠가 집에서 막내신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함께 하셨댔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를 찾아가야 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나는 여기서 살지 말고 가야 하는구나 막 이런 인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성장하는 과정에 그 길을 가려면 준비해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몸적으로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준비가 돼야 한다 해서 제가 항상 그 몸 단련하느라고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헤엄도 배우고요. 이런 폭포 떨어지는 데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막 점프하는 것도 해보고 막 그런 기억이 되게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가지고 예,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조금 험한 기억이라면 막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는 아마 할아버지 때부터 감시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게 제가 성인이 됐는데도 그런 게 안 나오고 막 제 시간에 안 나오고 해가지고 북한은 한 걸음 걸으려 해도 딱딱히 체크하고 검열하고 어디 여행 가려 해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국민증 그런 게 안 나와가지고요. 진짜 도로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로 갈 수 있는데도 그게 없어서 산 타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한 번은 산 타다가 이렇게 막 가파른 벼랑길을 걸어가다 너무 발이 아파서요. 산에서 막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친 적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또 행방불명 다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남았을 텐데 주민등록증 안 나오고 동생들만 데리고 남았군요. 네, 그러니까 아니죠. 동생들도 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혼자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북한에.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탈북하는 그 과정보다 더 그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그렇겠어요. 네. 얼마 동안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었어요? 3년 조금 더 되게 떨어져 있었고. 네, 네.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 주찬양도 그걸 알았어요? 몰래 보는 거, 몰래 듣는 거? 네, 당연히 저희는 가족끼리 이렇게 잘 통해가지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이불 한 이불 속에 언지만 이렇게 머리 넣고 들어가서 아빠가 복음 방송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희는 솔직히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시는 게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복음 방송 뭐 시간이 끝나면 저희는 다른 채널 돌려서 막 힙합, 랩 막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듣고 그랬댔어요. 솔직히. 그런데 주경배 집사님은 처음에 어떻게 대북 방송을 듣게 되셨어요? 우연한 계기 또다지 않게 저 친구가 그 약전한다고 북한에서는 말하는데 라디오 이런 부품이라든가 TV 이런 부품을 수리하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약전하는 사람들은 좀 먹고 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라디오 수리할 때 북한은 딱 고정시키는데 그 채널을 딱 중앙방송 하나 중앙라디오도 잘 못 듣게 합니다. 국내 유일한 유선방송으로 3방송이라 유선방송으로 다 듣게 하죠. 라디오를 허용하고. 근데 이 친구가 라디오를 수리하다가 그 라디오를 돌리다가 턱 나오는 거 들으니까 이상한 방송이 척 들리는 게입니다. 채널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인데 한 15, 6 그때쯤인데 한국말인데 이렇게 정말 북한식으로 말하면 간사하다 하고 이렇게 이런 정말 살랑살랑 귀에 들어가는 이런 속삭임 같은 소리가 나오고 근데 그때 좀 한참 들었습니다. 친구는 날 말리지 않고 그 아랫방에 훌 내려가더라고요. 문 닫고. 그게 좀 들었는데 그때 시기는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욕하는 이런 좀 그런 욕하는 게 많이 섞인 방송이더라고요. 그게 좀 두려운 감, 좀 이상한 감 들면서도 반갑고 호기심이 확 가고 아 우리말로 하는 이런 다른 방송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끼고 있었다가 그 다음부터 크면서 남의 집에 그 북한의 그 라디오 녹음기 카세트식 녹음기 중국에서 나온 그것만 있으면 그거 있는 집은 다 딱 라디오 듣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 한 친구는 그거 고정 아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 비서하는 친구인데 그다음부터 그 라디오를 그냥 노리고 있다가 한번 어떻게 송이버섯을 많이 캐가지고 돈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안 하고 그거 오랫동안 그 벼르던 그 소원을 그 석실을 뛰어내려가서 그 친구 보고 넌 시장 나가 살 수 있지 않냐? 나는 산골에 살았으니까 너 시장 나가서 하나 좀 사라 하고 돈 던져주고 그 새가 그 쓰던 걸 그 원래 그 제품 가격을 주고 그때 돈으로 8,100원이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덮치듯 해가지고 집으로 막 달아 올라왔지요. 올라와서 트니까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 방송 통해서 복음 방송인지 모르고. 아니 모르고 지금 보면 북한에서 가장 잘 들리는 방송이 국동방송 주파수가 제일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소리 그 VOA, 그 다음에 RFA 자유아시아 방송, 그 다음에 KBS 사회교육 방송 지금 한민족 채널로 교체된데 그 채널이 잘 들리는 순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채널이 있는지도 모르고 교육이 전혀 없으니까 막 돌리면서 뒤에 들어가는 소리부터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들은 거 보면 그때는
라디오를 들은 게 아니라 먹었습니다. 진짜 온몸으로 먹었습니다. 네, 먹어도 네. 그래서 온몸이 흠뻑 훔치돼서 온 집안이 자기 피 나눈 가족인데 뭐 잡혀가 뭐 같이 죽고 뭐 이런 생각하고 이 귀한 걸 혼자 듣고 전판당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들었습니다. 마당 앞에 그 큰 개들이 있어서 우리 개들은 독립집이었는데 그 개들이 많이 짖어서 개들이 짖을 때는 그 띠까꾸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개가 감시해줬지요. 그리고 들었는데 그 듣는 과정에 점차 정리되면서 아 어느 시간대는 어느 방송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국동방송이 좋은 점은 24시간 들립니다. 뭐 RFA라든가 뭐 다른 방송들은 KBS 한민족 방송 같은 건 낮 시간에 안 들립니다. 국동방송은 새벽 시간에 주로 들었습니다. 그때 복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때 어머님한테서 듣고 알았지만 그 교회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뭐 설교, 복음에 대한 건 찬송가라든가 그거는 국동방송 통해서 듣게 되는데 새벽 시간에. 근데 그 방송 새벽 시간에 그때 들을 때 제일 그 애청하던 게 새벽을 깨우며라는 그 종소리와 함께 그 시작되더라고요. 그게가 얼마나 그리고 부르는 찬송이랑 그 다음에 뒤따르는 설교랑 이 가슴이 흘러드는지. 네. 그러니까 낮에는 나가서 직장, 그 북한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3일 이상 출근하면 통제하니까 잡아가니까 막 그 무결하면 단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나가서 억지로 나가서 하나로 농사일이니까 고된 그 산골짜 농사일을 하고 그다음 밤에는 들어와서 이렇게 맛있는 이런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잡니까? 네. 안 잡습니다. 정말 밤되기 바쁘게 그 라디오로 채널 바꾸면 정말 분야별로 심취하지요. 그 밤만은 나한테는 정말 생명의 시간이고 정말 네, 네. 인간다운 시간이고 네. 다만이 정말 자유로운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었죠. 그래서 네. 막 듣다가는 어느새 새벽이 됩니다. 근데 낮에 일했지 밤새 강국을 들었지만 이 피로가 풀려야 낮에 나가 일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새벽에 국동방송 채널을 놓고 들으면 그 밤사이 쌓인 피로까지 네, 네. 싹 풀립니다. 네. 그 찬양자매는 처음에는 아빠가 먼저 들은 거잖아요. 네. 아빠는 또 들은 거를 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고 네. 아빠가 처음 남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밥상 차리고 식사를 차렸는데 아빠가 이렇게 식상에 앉으셔가지고 저희 여동생 또 있어요. 은혜라고. 네. 저하고 저 동생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마 아빠가 그날 은혜 많이 받으신 날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이하고 은혜는 이 다음에 시집 갈 때 되면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인데 시집 가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 뭐 선교사님 뭔지는 모르고요. 그냥 웃으면서 네 하면서 막 그냥 대답하고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 네. 아빠가 이렇게 특별하게 남한에 대해서 막 설교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탈북의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딸은 남겨두고 또 딸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딸은 어떻게 들었었는지.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건 떠나야 된다. 너희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할아버지 때부터 바친 거 아버지가 하겠는데 아버지가 하다가 안 되면 너희들은 인신매매라 소리 알았으니까 너네 중국 가서 시집에 팔려가더라 해도 그런 곡초로 겪더라도 꼭 자유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된다. 이렇게 딱 네.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네 아마 찬양이도 한 9살 때부터 아이들은 좀 걸어다닐 때부터 저는 강에 집 앞에는 그 큰 강이 있습니다. 그 물살 센데 산골강. 그 이틀에 보내서 헤엄치는 거 배워주고 네. 그리고 너희가 강이 나타나면 강을 건너고 산이 나타나면 산을 넘어라. 그래서 꼭 가라.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서 제가 3번 탈북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중국까지 왔다가 네. 중국에 단지 왔다 가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한국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왔다 가는 길 못 찾고 후퇴 돌아오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4번째 때는 제가 막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집에서 모셨으니까 3년간은 북한법 유교법에 부모 산소를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다가 못 찾은 그 길을 제가 가는데 문득 가지 않고 도리도 지키게끔 3년상 치르고 제가 결국은 떠나게 됐습니다. 네. 또 주시분들이 또 오래 삽니다. 다 장수하는 집안이어서. 네, 네. 근데 아버지라면
물론 단명한 아버지 어머니 사망할 때 다 금식하고 사망했습니다. 내 어느 날 죽겠다 하고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망하고 3년상 치르고 그 두만강을 넘은 것이 성공이 됐고 그다음 제가 같이 떠나면 잡히면 다 한꺼번에 죽으니까 내가 뭐 이번 내 그때 걸음 마지막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실패하면 이제는 주저앉고 너희가 가라 딸하고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때 성공해서 혼자 와서 쭉 제가 근데 정말 기적같이 날아왔습니다. 그때 오래 시간이 걸릴 때인데 저는 브로커를 만나서 왔는데 집을 떠나서 집에서 나와서 북한 담임에 다 인사하고 중국에 넘어서 60일 만에 2달 만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때 처음 기도할 때 태국에서 첫 기도를 올렸는데 남들이 많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첫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가족 사랑하시는 거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제가 가족을 빨리 한국에 가서 가족을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런 억지 기도들 했지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빨리 한국에 왔고 제가 오다 나니까 가족이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라디오 듣고 이게 대단하니까 감시가 붙고 아버지 그 산에 제가 나타나는 거에서 그 보이지도 나고 경찰이 후에 들어볼까나 무장하고 족쇄 가지고 매복했다 그래요. 딱 시기적절할 때 하나님 날 꺼내고 가족은 다 해체놨습니다. 근데 이 딸만은 내가 일하던 거기서 그냥 아버지 대신 출근 인질 잡혔지요. 네. 그래 거기 있고 밑에 아이들 둘하고 저하고는 친구 집에 이렇게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그래 연결해가지고 가족을 넘는데 한꺼번에 넘으면 내가 한 번 보냈는데 또 실패해봤습니다. 네. 그러다 나니까 한꺼번에 넘으면 가족이 또 피해봤겠지. 아픈 대로 밑에 동생 둘하고 엄마로 모집해가지고 넘기는 데 성공했는데 또 넘어오면 고생 많았습니다. 결국 네. 저 올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왔는데 가족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날 다쳤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족이 올 때 그 기도 과정에 기도로 하면서 은혜 속에 정말 기적같이 다 길 잊어먹고 도망해서 그랬는데 기적같이 오게 됐고 마지막에 딸이 하나 남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어느 교회 프로그램에 가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그때 분노 치료 시간에 막 하나님 용서로 하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일생 동안 아버지가 잡혀간 후부터 한 번도 소리내서 못 울었더라고요. 울면 다 흐느끼고 새생활 체험학교에서 간성열차인지 그거 타면서 막 그때 스트레스 풀라고 마음껏 소리치려고 했는데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제가 이를 안 다물었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도 소리내 못 울어본 내가 처음 소리내 울어봤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아버지를 잡아가고 굶겨 죽이고 옆집 사람 숱한 사람 굶겨 죽이고 내 가족을 해체놓고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 공부도 못하게 하고 우리 누님네 가족이 지금 정치범청소에 현재 다 가 있습니다. 매부 할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가 정치범이었다는 이유로 연좌제죠. 내 작은 누님네 가족을 다 잡아간 이걸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막 처음 소리내서 울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든 재판은 내가 할게. 모든 일은 후에 저 성경도 뭐 읽어봤을 때 막 그 다음에 와서 교회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말씀 알려주더라고요. 모든 일은 내가 행하리니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 아픈 거 내가 다 치유해주고 나쁜 거 내가 다 재판하니까 네. 너는 아버지 일을 그 뜻을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고 그때 제가 방언인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옆에서는. 그때부터 제가 사실 탈북에서 배고프지 말자고 왔는데 밥이 먹어집니까? 와서 혼자 와서 슬픔, 불안, 분노 그것 때문에 잠이 오더라고요. 밤에. 그리고 소리는 밥이 먹어지지 않고 쌀이 많은데 왔는데 밥이 안 먹어지고 자유롭자고 왔는데 자유는커녕 이 구속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가족에 대한 이 그리움이라든가 그 분노라든가 그 압박 속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야 해방감을 느꼈는데 그리고 나니까 죄스럽더라고요. 네. 돌아가기 싶더라고요. 북한에. 배고픈 사람들 지금도 있고 네. 내 딸도 있는데 다 배고프고 힘들고 쓰러지는데 내가 여기서 과연 뭐 누리냐. 내가 가야 된다. 사명이다. 이게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사기,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하면 내 지금 회개하는 게 그게입니다. 제가 사기쳤습니다. 하나님한테. 내 딸을, 거기 있는 내 딸을 하나님 아버지 데려오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우리 처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내가 못한 걸 딸이 거기서 감당해서 대학에 가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북한에서 하게 하십시오. 그 북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이걸 하나님 내 딸을 통해 좀 하십시오. 저는 이제 돌아가면 죽는데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준비되고 내 딸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오 하고 처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견하지도 못하고 계획도 안 한 시간에 딸을 도망강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오는 과정에 그 잡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키우고 딸을 키우고 속속들이 간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느 날 그거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사기쳤구나. 집에서 지금 자는데 우리 처가 어째 아버지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는가 하더라고요. 내가 입 벌리고 자나? 입 하 벌리고 코 둥둥 건답니다. 그걸 생각해볼까? 이제 나이 들어 그렇겠지 했는데 딸이 그 한국에 입국한 후부터 제가 긴장이 풀려서 편안하게 코 골고 잠 못 자더니 그때부터 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때 느껴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친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딸을 못 넣고 사실은 가슴에 안고 아파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내가 딸을 바치겠다는 건 사기였고 하나님은 내가 우리 부처가 딸을 바치겠다는 그거 감사하게 보신 게 아니고 내 그 딸을 못 데려오고 아파하는 처하고 내 그 중심을 아파하는 그걸 보시고 딸을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어떤 맹세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픈 곳 그걸 보시고 그거 만져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딸이 오게 되고 그렇게 우리 가족이 모이게 됐습니다. 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사기쳤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게 사기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식 표현인 거죠, 뭐. 네, 북한식 표현인데 딸을 바친다고 하는 거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는데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거지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기란 말은 거기 안 돼. 하지만 집사님은 오히려 더 귀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에서 못 내려놨었구나. 못 내려놨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하나님 딸이 온다 입 벌리고 자는 그렇게 주책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넓고 크신 마음으로 이제 더 돕고 계셨던 거죠. 북한에서 따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중국에 도착해서 그거를 내가 전도받았구나 복음을 들었구나 하는 거를 중국에서 알았는데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기도를 진짜 막연하게 진짜 철없는 기도 드린 게 아빠가 가신 후였어요. 아빠가 이렇게 자유민주 세상을 떠나서 찾아서 가셨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힘들고 저도 아픈 거예요. 아빠가 어떠실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 속에 뛰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콩이 이렇게 숲이 큰 그 콩 속에 들어서 처음으로 기도해봤어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못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드렸어요. 그런 거 해봤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을 한 번 뵀는데 그분이 술 마시셨어요. 그때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전대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해서 에이 술 드신 분이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시겠나 하면서도 네 어른이니까 네 하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옛말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쭉 해주신데 제가 이름을 딱 기억했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리고 그 사과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신데 왠지 모르게 그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중국에 딱 왔는데 제가 책을 좋아해서 그 들어간 집 책장을 두시다가 이렇게 막 보다가 책 하나 만화책을 줬어요. 딱 보니까 성가학이라는 이런 만화책이었는데 보니까 그 속에 이제 아담하고 하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북한은 그렇게 죽이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분이 계시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까 그 딸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든 딸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딸이
그 복음을 듣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네.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 맡기셨고 또 하나님은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네.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조금씩 쌓여온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기적 같으네요. 네. 기적 속에 살았고 네. 기적이 계속되네요. 네. 예. 앞으로의 그 꿈과 또 소망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자매부터. 네. 저는 지금 그냥 생각하면 떼먹고 자란 저 고향이 있잖아요. 네. 거기 친구들도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고.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그 거친 속에서 살다가 여기 교회 다니면서 저도 많이 변해가고 마음도 그냥 제가 웃어요. 원래 이렇게 계속 웃지 않았는데 저 보면 그냥 웃어요, 저는. 그래서 네. 진짜 친구들 같이 빨리 통일이 돼서 그 고향 친구들과 하고 진짜 교회도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싶고요. 네. 그럼 또 북한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세계를 꿈꾸면서 막 이스라엘까지 막 갈 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은 앞으로 어떤 소망이나 비전 같은 것 있으시면? 제가 이제 북한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양육된 탈북자들 같이 들어가기 싶습니다. 네. 북한 시련은 많이 겪었지만 여기 와서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어떤 성경 학습이나 지식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교회 다닌다 해서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돼가는 과정이 더 힘들더라고요. 네, 네. 정착이 그래 탈북자들이 힘들어하는지. 근데 이게가 주님 안에서 지역 교회들에서 그 제자 양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거기에 맞춰서 양육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받은 탈북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제 내가 고향에 갈 때 내가 고향과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아니라 같이 양육된 탈북자하고 들어가기 네네. 싶습니다. 그 탈북자는 어느 인적군에 있었으면 얼마나 동력이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준비된 탈북자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네. 같이 비전을 품고 같이 들어가기 싶은 네. 이런 꿈이 요즘에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네, 네. 네, 주님도 둘씩 보내셨으니까요. 네. 네. 앞으로 이 대북 방송이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들의 눈과 또 귀가 열려서 또 그곳에도 복음이 이제 싹이 트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녘소식 김정금 기자입니다. 아랫목에 앉아 방금 익은 고구마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먹고 싶은 추운 겨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신간 소개입니다. 탈북 여성 국내 박사 1호 이해란 교수가 북한 식객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통일을 꿈꾸는 밥상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이 책은 몰라서 멀어지고 잘못 알아 더 멀어진 북한의 음식과 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년 전에 탈북한 저자가 당시 우리의 음식 문화에 충격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실정과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5장 통일만 되면 대박 북한 지역별 별미 음식 편에서는 음식에 얽힌 사연 외에도 만드는 법까지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서울 사람 다 되었을 법한 이해란 교수는 통일은 밥상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통일의 시작인 밥상 이야기. 북한 사람이 소소한 먹고 사는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북한 식객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셀토 박스가 최근 북한에 구호품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셀토 박사는 지난해 태풍으로 집을 잃고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난달 보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토 박사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겨울용 텐트와 깔개가 들어있는 박스 200개를 평산, 인산, 소흥, 금천 등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에선 지난해 51,600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26,3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에 이재민들은 영하 25도를 밑도는 날씨에 지푸라기를 텐트에 얹고 땔감으로 불을 피우면서 추위를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씨가 꽤 춥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겨울 바람의 기승은 대단합니다. 얼어붙은 남북한의 관계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일의 그날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소식 김정금 기자였습니다.